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길입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니 진짜 새해가 되니까 네네.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다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저는 뭐 매년 그렇듯이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다짐을 무슨 다짐을 하셨죠? 했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진짜요? 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템포를 조금만 느리게 하자 이런 다짐을 했죠. 빠르게 살면 안 됩니까? 빠르게 살면은 좋은데요. 실수도 많고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까. 확실히 내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같이 위에서 이제 분장 받고 네. 혼자 먼저 녹화장 내려가겠다. 아니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 빨리 내려가서 준비하겠다. 세팅을 본인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늘 이 국회의사당 문을 직접 여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네. 기리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네. 이제 운동을 좀 안 했어서 다음 주부터는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시 운동을.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네, 저 예전에 몸짱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아이, 부끄러우니까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몸을,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좀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새해 계획 중에 뭐 시집 가기 이런 건 없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까? 혹시나 결혼하게 되면은 네. 꼭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축의금은 저랑 좀 상의해서 맞춰서 내도록 해요. 그땐 조금 느리게 할게요. 느리게 생각하고. 네. 진짜 우리들처럼 새해 되면 많은 분들이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새해 시작하면은 각자의 다짐을 하는데 그것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단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막 이뤄야겠다. 이루지 못하면 되게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꾸준히 하기.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금 실패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스스로를 다잡는 방식으로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주 하루하루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두 분을 위해서도 일단은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책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년 1월의 첫 월요일 그리고 첫 방송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국회 책마당이 여러분이 새해를 여는데 큰 힘이 되기를 또 좋은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을 채워줄 책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은 사람들의 삶 가까운 문제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두고 소통하고 계시는 최혁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또 소망이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들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바쁘시죠? 예, 일단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보니까 다른 상임보다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또 실제 그 법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하셨는지 목소리도 듣고 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정말 바쁘네요. 맞네요, 진짜. 네. 얼마 전에 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들으신 큰 어려움들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소상공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소상공인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나 이런 목소리들을 좀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네. 일단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늘릴 수가 없는데 네.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중기부 장관이 오셨어요. 중기부 소관법 관련해서. 네. 저는 그 공공배달 앱이 있는데 공공배달 앱은 수수료가 쌉니다. 근데 이용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배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공배달 앱이 소비자 이용이 확 늘어나게 되고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이 줄게 되잖아요. 근데 중기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배달 앱 문제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 전반에 관심이 높다는 게 느껴지는데 최근 의정 활동하신 것 중에서 좀 시급하다 생각했던 민생 과제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법사위 와서 알게 된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50% 이상이 형사법상으로 재판정했을 때 변호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민사상으로는 70%가 10 중에 7명이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분들과 재판정에서 다투게 되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했더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국선 변호사 비용이 2008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받고 국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공소장 한 번 읽어보면 성의 있는 변론을 할 정도에는 전혀 대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을 해서 서민들도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소상공인 문제도 제가 관심을 갖지만 사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현장에 가보시면서 이제 네.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몰랐는데 이런 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너무나 많고요. 예를 들면 그 재난 문제만 관련해서 보더라도요. 매년 수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뭔지는 알지만 제도나 정책의 우선권에서 뒷선으로 밀리면서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정부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정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미스매칭이 왜 발생하고 있고 이 미스매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소중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 또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하나 좀 밝혀내서 그런 것들을 국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가져오신 책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어떤 책일까요? 예. 노리나 허치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고립의 시대. 예. 우리 에디터님,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고립의 시대는 노리나 허츠가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각자 고립돼 있다고 느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이 고립의 시대에 각각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을 그냥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으로 이제 전환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 외롭지, 외로움은 삶의 실존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건데 이게 사회 구조와 함께 뭐 일하는 방식이나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변화의 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봤을 때는 사회와 국가의 또 해결 방식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원님도 이 책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이 문제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주민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탄광촌에 가서 공부방 교사 생활도 하고 지역의 뭐 주거복지 활동이라든가 또 장애인 주치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우선 우리는 뭐 의료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어느 할아버지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제 춘천에 있는 양창모 그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죠. 이 친구와 제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왕진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의사의 이야기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봐라. 방의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었습니다. 환경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점점 신체 상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집수리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과 산책을 함께 다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분은 천식으로부터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의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모두 의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거고 관계의 장 속으로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이 책을 만나서였습니다. 이 책 안에는 바로 고립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구체 사례를 통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혁진 의원님과 함께 우리 고립의 시대의 책 내용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리나우치의 고립의 시대는 총 11개의 장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책 전반에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장에서부터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네, 1장 보면은 이제 팬데믹 시절이 언급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로워진 건 팬데믹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계속 외로웠었는데 그리고 그게 사회 구조의 한 특징이라고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됐는데 그게 팬데믹 때 좀 더 드러났다라는 거죠. 특히 선진국 전반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외로움이 연령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그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서 좀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의원님께서도 그런 현장에서 네. 외로움을 느낄 때 아니면 누군가 고립됐다라고 느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를 제가 느끼는 건 많이 있는데 참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태어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우울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 하여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 외로움을 강요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적격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외로움에 감염되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네. 놀랬던 게, 네. 저 똑같거든요. 저 외로움을 진짜 안 느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남일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지만 이 사회의 문제고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로움을 잘 못 느끼시는데 이걸 언제부터 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이 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네. 탄광촌에서 일할 때도 탄광촌에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거나 아버지만 있거나 근데 이제 과거에 탄광촌의 아픈 역사이긴 한데 임금 체불이 좀 자주 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과음을 하거나 술집에 가서 돈을 막 왕창 쓰기도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이 그 가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떠나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외로운 구조 자체 속에 내몰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이제 농민운동 관련된 활동들도 제가 하는데 가면 농촌이 이제 한국사회 산업화에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려서 시조부모님서부터 해서 시어머니서부터 다 모시면서 가족을 읽어왔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아이들은 다 떠나서 혼자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동네 안에 공동체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갈 수 있지만 몸이 아픈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는 원치 않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아마 저도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은 그때는 어쨌든 사회적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제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들을 계속 몇 년간 했었어요. 들어갔을 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모습들이 대화하는 순간에 천사의 눈빛처럼 바뀌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제가 특별히 해드린 건 없어요. 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집이 청소가 돼 있어요. 인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을 때 사실 그걸 상실했을 때 오게 되는 고통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나오잖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정치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이 기분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 연구를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또 사회가 함께 봐야 될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를 외로움의 세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고립의 시대고 외로움이 중요하다라는 첫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는 뭐 아주 특수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해결 방안을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일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방향,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고도성장기에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급속히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내몰았냐면 무한 경쟁 체제로 내몬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는 자, 특히 특정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자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자이고 지는 자는 그냥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대받는 사회를 극단적으로 만들었고 그 경쟁에서 패퇴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의 존중과 신뢰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건데 서열화가 되는 순간에 공동체라고 하는 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의 위치, 저 사람의 재산, 저 사람의 성적 이런 걸로 사람들이 계속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톨뱅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부여해버린 거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외롭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명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내용에 좀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 세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공동선과 다시 연결하고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돌봄과 온정과 협력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속된 훨씬 더 넓은 공동체와 다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커다란 도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와 잘 이어지는 문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이 계속 쌓이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약해지고 결국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분 문제랑은 또 다르게 이 신뢰가 약해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서로를 못 믿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큰 사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책마당을 하면서도 네. 서로 신뢰를 갖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믿고 계시죠?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럼요. 안 믿으시나요? 너무 믿죠. 너무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요즘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신뢰 변화가 실제로 좀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비서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KDI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이 다른 것보다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남은 항상 저에게 적대적인 관계이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의 이면에는
남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남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장기화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요. 우린 좀 정말 그거에 성공해야 돼요. 따뜻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얘기하지만 난 공부해서 남줄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네. 좋은 거예요. 우린 예전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한 적이 많아요.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담고 있어요. 네. 돈을 많이 벌려면 개처럼 살아야 된다. 돈을 번 다음에 정승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개처럼 돈 번 사람들이 정승처럼 돈을 쓰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상적인 말이었군요, 그냥. 그렇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실은 혼자 버는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로 그런 공동체적 사회로 상호 돌봄에 대한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이 책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또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면서 돈을 버시고. 그래요. 예. 얼마나 그렇게 번 돈을 행복해요. 가지고 후배 또 개그맨 하는 친구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예. 그게 최고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 책 보면서 또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외로우면 좀 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찾게 된대.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사람들은 나의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난 너무 외롭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데 나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인식을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지금 방송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사석에선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라든가 혐오 정치에 대한 일종의 화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뭔가 희망이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지? 너네들도 한번 힘들어봐라고 하는 정치적 목소리로 뿜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 기제일 것 같아요. 아하.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구구절절한 설명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은 말을 빙빙 돌려 얘기하지만 결론은 지금 당장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지금 너무나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실 정치와 행정은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우리는 체감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중에 가장 좀 소개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아무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저출생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 중에 몇몇 친구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지금 사실은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이 삶을 내 아이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의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술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간이 거기에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도 그 기술을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몰려져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영국이 외로움 장관을 왜 만들어냈을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적이 되는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정치의 파괴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결국 국가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연결돼서는 내면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외로움은 그거를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마음에 네. 남았던 부서를 낭독해 주실까요? 우리 시대의 외로움의 징후는 우리가 정치인과 정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우리의 일과 일터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 사회의 소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 스스로가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느낌까지 아우른다. 내가 정의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남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욕구, 힘을 갖고 싶은 욕구, 공정하고 다정하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외로움에 대한 전통적인 척도는 이 가운데 일부만 포착할 뿐이다. 진짜 요즘의 시대상이 딱 드러나는 그런 네.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부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8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죠. 전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제일 높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외로움 중에 하나는 정치는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나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명확하게 대변한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내가 정치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정치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재밌는 책 읽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독립문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전통시장 앞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곳 영천시장에는 근처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와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과거 서대문 형무소 시절 옥바라지를 하던 사람들이 이곳 영천시장에 있는 떡집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서울특별시 떡수요의 70%를 공급할 정도로 이곳의 떡집들이 많이 활성화됐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독립투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했던 과일이나 음식들이 이곳 독립문 영천시장의 주요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왕산 초입에 왔는데요. 이곳이 한양도성 성곽길이 이어지는 사직 근린공원입니다. 조선시대 태조 때 한양의 수도를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함께 지은 사직단이 자리했던 곳이고요. 1921년도에 사직단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곳이 주는 고즈넉함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이 동네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책방에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언덕의 골목에 위치한 작은 책방을 찾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라고 간판이 간단하게 붙여 있어요. 되게 무심한 듯하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상하고 의자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데코를 해놓으셨나 봐요. 안에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박해 보였는데 안에 내부가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시집이 많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시집 전문 서점 같기도 한데요. 저는 동네 책방 하면서 여러 서점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집이 많은 서점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강 작가의 또 시집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책방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뻐요. 책이라고 간판이 좀 무심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다른 가게들이나 상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인왕산 산책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렇게 딱 여기 책방이 있나? 이렇게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그쪽에 달아봤습니다. 이거 독립문에서 책방을 열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이 시와 그림책이 열게 된 시작은 제주도에서였는데 다시 서울로 이제 이사 오게 되면서 책방도 함께 이사를 와야 돼가지고 동네를 알아보던 중에 그 인왕산 이 성곽마을 처음 올라와 봤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반해가지고 그에 맞는 자리가 나와가지고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주에서 온 물건들도 또 그대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저 안쪽에 꼬마 서가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책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뚝딱뚝딱 만들었었던 그 네. 책장은 가져왔어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시집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시집을 이렇게 주로 판매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여기 시집하고 그림책만 2가지 장르로만 이루어진 책방인데 그림책은 어릴 적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 케이스고 시집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읽기 시작해서 이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시집과 그림책이 어떤 이어지는 접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뭐 리듬감이라든지 그 글 형식에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시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계속 보는 시집이 이 나이덕신 제가 처음 시를 좋아하게 된 시가 생긴 작가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5분간이라는 이 시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는 그 왜 봄이 끝날 무렵쯤에 네. 뭐 벚꽃이나 아카시아 나무나 이렇게 꽃잎이 막 흩날리자 그게 그 계절의 시점이 되게 짧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그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시거든요. 정말
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게 또 연상이 되는 그런 시집 같네요. 5분간. 시집을 읽는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집은 다른 책들 장르랑은 달리 펼쳤을 때 대부분은 한 편씩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냥 펼쳐서 읽고 싶은 시 읽고 또 덮어놨다가 또 나중에 또 펼쳐서 이런 시가 있네 읽고 그렇게 한 편씩 한 편씩 즐길 수가 있어서 시를 그렇게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큰 부담 없이 그냥 한 편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시도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 편에는 이제 시집이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그림책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림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본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도 있을까요? 요새는 그림책이 연령의 그 장벽이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책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그 안녕달 작가님 그림책이 이거 어른들이랑 같이 보고 또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작가님 작품이어서 이 책은 글이 없고 정말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네. 너무 여기 캐릭터가 진짜 귀엽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다가 다 보시고 나면 엄청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 안녕달 작가님의 이 안녕책은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는 책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안녕이라는 책.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무인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무인 운영을 혼자만의 공간을 즐겨주시고 가는 분들이 많으시고 더 아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차차차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으로. 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무인 서점의 장점을 좀 말을 해주신다면? 큰 규모의 대형 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공간을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개인 서재처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공간과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가셨다는 분들의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대표님 이곳 책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네. 제주도 그 책방을 열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 공간을 좀 즐기고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서 책상에 올려놨던 메모거든요. 네. 이 공간에서 이 언어로 또는 언어와 언어 사이 공백으로 잠시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그 작은 순간이 섬에서의 쉼표이고 허밍이라면 그것도 좋겠다. 이 서울 시와 그림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위안과 쉼표, 좀 짧은 순간이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메모를 계속 책방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집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또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찾아주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곳에 와서 좀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어주는 책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기리 씨가 준비한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는 어떤 책이 사랑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길 씨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1월이면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다짐하잖아요. 뭐 달력도 새거, 뭐 계획도 새거, 다 새거로 바꾸고 하지만 지갑 속은 그대로 지갑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두툼해지면 좋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가짐은 꾸준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기 유럽은 좀 달랐습니다. 때는 바로 2002년 1월. 유럽은 진짜로 지갑 속까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수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거죠. 지갑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자, 2002년 1월 1일 유로화가 12개 유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유럽 전체가 자, 계산은 이걸로 하고 통화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환전이 좀 쉬워지면서 여행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은행에서 새 돈을 나눠주고 상점에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오늘부터 유로 받습니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열렸대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지폐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통화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유럽에 다 통용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축제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산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때 그 사람들도 걱정은 됐겠죠. 그리고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들떠 있었다는 거죠. 들뜨기도 하고 바뀌는 게 많고 그러면 일단은 좀 거부감도 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환율 때문에 뭐 환전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유럽이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기 시작한 순간 2002년 1월로 떠납니다. 2002년 1월 첫째 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6위는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 1편입니다. 이 책 다들 기억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서관에서 되게 많이 대여한 책 순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혹시 일을 하고 계셨나요? 이게 2002년이면은 저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학생 때인데. 네, 그때는 저희 다 같이 학생이었어요. 네네. 이 연탄길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행과 따뜻함을 엮어낸 이야기 모음집인데요. 등장인물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저씨, 친구, 선생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중심이거든요. 내용 또한 복잡하고 거대한 서사를 펼치는 작품이 아니고 실화에 기반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가 더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철환 작가님께서 좀 네. 다양한 봉사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좀 감명 깊게 책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연탄길 속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철환 작가님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래서 글 속 시선이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만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진정성도 굉장히 큰 힘이었지만 이 연탄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절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탄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새카맣잖아요. 네. 근데 그 속은 아주 빨갛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탄이라는 비유가 우리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라는 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쉽게 감정을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다 바쁘고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 책 다시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생각난 김에 저희도 한 번씩 좀 읽어봐야겠네요. 이 하루 동안이라도 착해지면은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마음에 연탄 하나씩 지금 넣어둡시다. 네, 네. 넣어둘게요. 넣어두세요. 네, 넣어둘게요. 마음속에. 네.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착하게 살길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2002년 1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5위는 스펜서 존스의 누가
네,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와, 이거 너무 유명하고 저 학창 시절에 이걸로 독후감 썼던 기억도 납니다. 어허. 그림까지 그렸어요. 치즈 노란색으로. 오호. 진짜 유명했던 책인데 네.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2,800만 부가 판매가 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 새해 다짐으로 리액션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겠다. 하기로. 아, 좋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네. 아유, 놀라지 않으려고 했는데 놀라게 되네요. 당시 자기계발서 중에 정말 독보적인 수치였다고 하네요. 네.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생쥐와 꼬마 인간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치즈가 풍족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지나지만은 치즈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생쥐들은 바로 움직이고 꼬마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서 불평만 합니다. 결국 변화에 적응한 생쥐들은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치즈 도대체 이거 무슨 치즈냐, 뭐 까망베르냐 뭐냐, 모짜렐라냐. 모짜렐라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이 책에서의 치즈도 굉장히 비유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치즈는 뭐 안정이라든지 성공, 사랑, 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취하고 싶은 욕망들인데요. 갖고 있었던 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나 메시지를 이런 우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 메시지가 아주 정확했군요. 이 변화는 피할 수 없고 결국 움직이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걸 쉽게 누구나 이해하게 만든 게 이 책이 크게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바이블처럼 아주 핫했다고 합니다. 치즈가 없어졌다고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네. 얼른 다른 치즈를 찾으러 떠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고 움직이는 사람이 치즈를 찾습니다. 네, 변화는 피할 수 없고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법. 가만히 있으면 이 떡도 안 나오고 치즈도 안 나오고 기회도 안 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1월 첫째 주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 오, 봉순이 기억나요? 보셨어요? 네, 기억나요. 그 표지에 제 기억에 왔던 여자 그런 그 봉순이 언니가 그럼 그려져 언니인데 있었던 것 여자가 같은데. 있겠지. 맞네. 아니,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느낌표였나요? 그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에서 이 봉순이 언니를 선정을 해서 많이 읽지 않았던가 하는 기억도 있어요. 네. 제 기억에 봉순이 언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입고 왔어요, 일부러. 그 느낌으로. 네, 내려고. 아주 상냥하십니다. 네. 이 봉순이 언니는 예원이 언니는 거대한 사건이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대를 버티며 살아낸 여성들, 그들의 일상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60, 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식모이자 보호자였던 봉순이 언니의 삶을 어린 짱아의 시선으로 회상하는 자전적 성장 소설이에요. 네, 이 작품은 문장도 굉장히 담백합니다. 뭐 그 시절의 생활상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어서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누구나 이건 실제 삶이었구나, 우리 엄마 세대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봉순이 언니가 가리키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또 담담하고 좀 잔잔한데 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독자들이 좀 공감한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 봉순이 언니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평범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영웅도 없고요. 극악무도한 뭐 빌런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내기 위해 서로 기대고 버티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정서가 독자들에게 깊게 와닿았던 거죠. 네, 이 책 출간 당시에도 특히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세대가 달라도 느껴지는 것은 어떤 삶의 결이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우리 엄마들 그리고 우리 언니 이 세대들이 아주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평범함 안에서 작은 영웅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지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희 부모님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영웅 같은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네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낸 그 일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힘까지, 이것이야말로 세대가 달라도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2년 1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시절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